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고은 작가의 된장이 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능력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인정 많고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삶 속 작은 배려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이야기, 윤고은 작가의 된장이 된. 함께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꺼낸 건 된장이었다. 처음엔 그게 된장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냄새와 빛깔로 마침내 그것임이 증명된 후에도 우리 중 누구도 그게 진짜 된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오늘 받아와야 했던 건 현금 1,000만 원이었고 그게 눈에 보이는 지폐 더미일 필요는 없었지만 저렇게 50kg의 된장일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1,000만 원은 용도가 분명했다. 그것이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일단 500만 원이 동생의 어학연수 초기 비용이 될 예정이었고 450만 원은 내 다음 학기 등록금, 남은 50만 원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건 50kg의 된장뿐이었다. 아버지가 집 앞에서 전화를 걸 때까지만 해도, 동생을 주차장으로 불러낼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게 기어코 받아낸 1,000만 원에 대한 역사적인 마중일 거라고 생각했다. 동생은 한달음에 뛰어나갔는데 두 남자가 짊어지고 온 건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기어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아버지는 쉽게 저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동생은 그 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게 내 미래란 말인가? 뭐 그런 표정으로 말이다.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 잠시 열렸던 플라스틱 뚜껑은 닫힐 줄을 몰랐다. 그냥 열린 채로 구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동생이 마침내 그 된장통의 뚜껑을 덮었는데 갑자기 출몰한 벌레를 잡을 때처럼 거리감을 둔 손놀림이었다. 야무지지 못한, 마지못해 떨리던 그런 손놀림. 우리가 불청객을 베란다로 옮기는 동안 아버지는 무슨 거죽처럼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지만 저 된장의 출처에 대해 말할 사람이 또 있겠는가? 아버지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말했다. 약속된 장소로 갔는데 그 문 안에 저 된장만 동그만히 있었다는 거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살림은 다 빠진 상태로 그 공간에 있던 게 오직 저 25리터 플라스틱 통 2개뿐이었다는 거다. 그걸 믿으라는 거냐? 갑자기 날아온 굉음에 된장 뚜껑이 살짝 들린 것도 같았다. 복식 호흡으로 끌어올린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1,000만 원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심리적으로도 절실했다. 그 1,000만 원이 처음부터 1,000만 원이었던 건 아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1,000만 원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에 있었고 그때는 800만 원이었다. 15년 전 40살의 아버지를 설레게 한 건 EOPK였다. 알파벳 EOPK인지 숫자 EOPK인지조차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제2의 비아그라, 부작용 없는 비아그라로 통했다. 이런 건 과학이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건설회사에 다니던 입사 동기였다. 그는 아버지보다 1살이 어렸는데 입사 후 몇십 년을 동고동락했고 아버지에게 EOPK가 성공을 예약한 사업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가 말하는 과학에 8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오랜 동료가 먹튀했다는 소식이었다. EOPK는 유령 같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5명. 피해 금액은 1억 원이었다. EOPK에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 그의 가정사를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었다. 10년 넘게 성실했던 그를 의심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발각되기 이틀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었다. 그 5명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그때까지도 EOPK를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했다. 똥이 아닌 게 다행이네. 동생이 베란다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별 대꾸도 하지 않았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D-Day가 분명했다. 그런데 된장이라니. 된장은 자그마치 50kg이었다. 물리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어마어마한 냄새가 났다. 50kg의 된장은 거구였다. 그것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가야 했다. 매일 오전 11시 집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10인승 승합차에 올라탔다. 한 달간 바짝 전단 작업을 하기로 했다. 등록금에는 당연히 못 미치겠지만 당장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몇 없었다. 승합차는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싣고 매일 다른 목적지로 달려갔다. 위치상 나는 맨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내가 사흘 연속으로 같은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차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이다. 아씨, 뭘 먹은 거야? 이름도 모르는 이의 혼잣말이었지만 대놓고 내게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에 내 몸의 모든 모공이 바짝 수축되었다. 아무래도 냄새의 발원지가 나 같았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냄새에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다. 어디선가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되면 몸을 가만히 두기가 어색해졌다. 그렇다고 움직이기도 어색했다. 심리적으로 나는 인구 밀도가 줄어든 도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흘 전, 그러니까 집에 된장 50kg이 도착한 이후부터 말이다. 정말 된장 때문인가? 냄새는 어떤지 몰라도 확실히 이 아르바이트는 된장 때문이었다. 승하차는 20분을 달려 갓 완공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내 몫은 6개 동이었다. 한 동에 출입구가 4개씩 있고 출입구로 들어가면 양쪽에 집이 2개씩 있었다. 25층 건물을 계단으로만 오르내려야 했지만 그런 수고로움보다 더 힘든 건 전단을 제대로 배포하는지 감시하는 검사조가 따로 있다는 거였다. 나보다 몇 박자 늦게 같은 동선을 밟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불편했다. 사장은 이 시스템이 전단 배포 인원을 더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전단의 종류는 다양했다. 헌호 수거합니다. 개인 용달 수도권 전문. 남편 몰래 급전. 사장님이 미쳤어요. 대입은 중2 겨울이. 한 마리 같은 3마리 치킨.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전단 속의 문장들은 머릿속을 그냥 통과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문장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아파트 2동을 돈 다음 나는 전단 속에 카톡 아이디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몇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다. 아주 오래된 돈도 가능한가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그 전문가의 이름은 조였다. 그는 자신의 전공이 묵은 돈이라고 대답했다. 오후 5시를 넘기기 전에 일이 끝났고 차는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같은 전단을 돌린 사람들은 비슷하게 지쳐 있었고 다른 냄새를 구분할 기력조차 없었다. 다음 날 다시 만날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로로 귀가했다. 나는 주머니 속의 전단 한 장을 만지작거리며 조를 만나러 갔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틈새에 옷소매를 끌어당겨 냄새를 맡았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거나 코와 소매에서 동일한 냄새가 났다. 조는 이 업계에서 7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다. 물론 이 정보의 출처가 그 자신이어서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만. 준비물은 갖고 오셨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조에게 내밀었다. 봉투는 아버지가 오래된 소지품을 보관하는 작은 가방 안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봉투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았다. 그 사기꾼이 아버지에게 줬던 각서와 아버지가 썼던 탄원서의 사본, 그리고 그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들어있었다. 조는 사진 속의 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을 X라고 부를 겁니다. X의 인상은 내 기억 속에도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버지보다 1살 어렸지만 훨씬 주름이 많았다. 나와 동생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줄 때는 꽤 선량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동생보다 내게 10,000원을 더 줬을 때는 꽤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사기꾼임을 알기 전까지 말이다. 아버님이 이 빚을 오랫동안 추적하셨습니까? 아니요, 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억 정도였다. 잊을만 하면 기억하고 또 잊을만 하면 기억하는 정도. 주로 어머니의 입에서 그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어머니는 참고 참다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그 얘기를 꺼낸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았다. 사실 내가 볼 때도 어머니의 그 말은 뜬금없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메뉴판 위에서 자신의 메뉴를 얼른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 돈도 못 받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대사는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돈도 혼자만 못 받았지. 혼자만. 그 5명의 순두부 중에 아버지만 남은 거였다. X가 사고를 치고 도망간 이후 그에 관한 소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회사 사람들을 쑤셔댔다. 소문의 종착점은 이러했다. X가 외제차에 금발 미녀를 태우고 강변 드라이브를 즐기는 걸 목격했다는 것. 그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어떠는지는 몰라도 X는 오래 숨지 못했고 정말 강변에서 잡혔다. 외제차 대신 트럭 1대, 금발 미녀 대신 백발의 노모와 함께였다. X는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털었지만 1억 원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X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진짜 5명의 피해자들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5명은 X가 형을 사는 것보다는 그에게 기회를 부여해 자신들의 돈을 얼른 갚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5명 중에 가장 피해액이 크고 직위도 높았던 이가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 본인도 속이려고 했겠어. 어쩔 수 없었겠지. 울며 불며 애쓰는데 우리가 기회를 주어 봅시다. 피해자 5명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써주자는 거였다. X는 재판을 3주쯤 남겨둔 상황이었다. 나중에 회사에서는 그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는 평이 돌았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스펙은 상당했다. 몇천만 원씩 손해를 봤다고 해서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중에 가장 약한 급이 30대 후반의 상무였을 정도이니 말이다. 사실 아버지가 왜 거기에 껴있는지가 좀 의아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다른 4명에 비하면 피해 금액이 가장 적은 편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값 같은 걸 구할 수 있다면 손상도가 가장 높을 게 분명했다. 아버지에겐 그 800만 원이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서 혼자만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이건 운 나쁜 일로 인해 생겨버린 또 다른 동아줄이었다. 나머지 4명의 사람들로 인해 아버지의 위치도 반올림 처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게다가 아버지는 X를 여전히 조금은 믿었다. 아버지는 EOPK를 믿었다. 탄원서를 대표로 작성한 사람은 힘의 지분이 가장 낮았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에게 보여 퇴고를 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그가 충분히 반성했으리라 믿고 있고 그가 형을 사는 것보다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 피해를 온전히 책임지는 걸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아버지가 쓴 초안과 무수히 고쳐 쓴 과정은 낡은 봉투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붙이지 못한 연애 편지처럼 말이다. 그 탄원서의 초안을 보면 조금 뭉클해지기까지 했다. 거기엔 우리가 그에게 베풀고 싶은 건 빛이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쓰레기통이 아닙니다와 같은 문장도 있었다. 간혹 너무 과장되거나 식상하거나 오글거리는 표현들도 좀 있었지만 쓰는 동안 아버지는 X를 좀 더 안쓰럽게 여기게 된 건지도 몰랐다. 5명은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X에게서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을 보고 아버지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으니 말이다. X의 각서를 요약하자면 이런 식이었다. 나를 믿어준 데 대한 보답을 하겠다. 죽는 날까지 그 빚을 갚겠으며 내 자식들이 담보다. 3명의 자식은 X의 자랑거리였다. 19에 얻었던 그의 첫째 아들은 서울대에 다니고 있었다. 둘째는 딸이었고 학교에서 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다. 태어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딸도 있었다. X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한 각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어주었다. 그 각서를 받고 밖으로 나와서 5명은 나란히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떤 소속감 같은 걸 느꼈던 걸까?
지금도 어머니는 어쩌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태를 일부러 방치한 건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설마 그럴 리가. 그때 우리 집은 꽤 어려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날린 800만 원은 꼭 찾아야만 하는 혈육 같은 거였다. 활동비 쪽으로 일단 15만 원을 주시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고요. 성공했을 때는 환수금액의 20%, 실패했을 때는 2%를 주시면 됩니다. 1000만 원에 2%면 20만 원? 그게 문제입니까? 왜 잘 풀릴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도 전에 실패할 가능성을 점치십니까? 긍정적으로 계산하시지요. 1000만 원에 20% 말입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만 원이요? 내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는지 조는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오래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형 냉장고를 산 게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김정민이란 이름의 개인에게서 8만 원을 주고 샀는데 배달되어 온 것을 보니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냉장고 문짝을 가지고 씨름에 가까운 실험을 한 후 이것은 불량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조는 조금 소심한 편이어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냉장고는 24시간 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24시간 문짝을 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불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조에게 구매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었다. 조는 다른 사이트에서 한동안 잠복했다. 비슷한 사양과 비슷한 문장으로 된 물건 소개를 보고 혹시나 싶어 판매자 이름을 보니 김정민이었다. 반갑기까지 했다. 그는 다른 아이디로 김정민에게 접근했다.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정민은 안전하고 빠른 택배를 이용하자고 했다. 그 사이트에는 중요한 정보가 더 있었는데 김정민의 집 전화번호였다.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이는 김정민의 할머니였다. 그가 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할머니는 오히려 조에게 매달렸다. 우리 정민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좀 알려달라는 거였다. 조는 소형 냉장고의 상태와 김정민의 주기적인 사기 행각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할머니와 조는 누구든 김정민과 먼저 연락이 닿는 사람이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조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김정민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같은 마음을 공유했다. 그 와중에도 잠복 쇼핑을 계속했다. 그러다 다른 사이트에 남겨진 김정민의 족적을 밟았다. 1년이 지난 후였다. 그 무렵 김정민은 중고폰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이트에 남겨둔 문장의 배열이 냉장고를 팔 때나 중고폰을 팔 때나 비슷했다. 중고폰을 팔겠다며 조는 김정민을 유인했고 직거래 장소에 김정민의 할머니를 대동했다. 김정민은 자신은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한다며 1년 전 소형 냉장고 일을 부인했지만 조는 8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손자를 만나게 해준 게 고맙다며 할머니가 전한 돈이었다.
결론은 세상에 못 받을 돈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해야죠. 노력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장모가 그러더군요. 조서방, 내 돈도 좀 받아주게. 그게 두 번째 건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조의 무용담은 인상적이었다.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 그를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가 냉장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12개가 넘는 아이디를 만들고 매일 중고거래 사이트들을 돌아다닌 이야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내년이면 다시 복학해야 했고 전단으로 등록금을 막으려면 생활의 달인급 기술이라도 터득해야 할 판이었다. 집안의 장녀로서 내게는 묵은 돈을 받아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조의 진도는 좀 빨랐다.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한 달까지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는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내가 곧 재개발될 동네에서 처녀장에 헌어 수거합니다를 돌리고 있을 때였다. 다행히 조가 내뱉은 첫마디는 긍정적이었다. 아버님이 그동안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조는 아버지에게 모두 4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X와 마주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 지난 15년간 아버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활약상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저녁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조를 만나기로 하고 서둘러 헌어 수거합니다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왔다. X는 각서에 약속한 대로라면 적어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는 행보를 보여야 했지만 1년 정도 드문드문 연락이 이어지다가 곧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아버지가 보낸 독촉장은 반송되었다. X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의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X의 소식은 3년이 지난 후에야 들려왔는데 X 입장에서도 의도하진 않은 거였다. 아버지에겐 공들여 작성한 빚 독촉장이 있었다. X를 만나기로 한 날 아버지는 그 독촉장을 사표처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아버지가 X에게 건넨 건 독촉장이 아니라 축의금이었다. 고속터미널 건물에 위치한 결혼식장이었고 X는 혼주였다. X는 첫째 아들 옆에 서서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이제 4살이 된 막내를 안고 있는 건 고등학생 딸 아이였다. 하객은 적었다. 아버지는 화장실로 가서 봉투에 10,000원 지폐 몇 장을 더 넣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보내다니 참 요지경이지요. 그게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조의 말에 내가 대꾸했다. 아버지한테 청첩장을 보낸 그 X도 요지경이죠. 그 사람은 잘못 보냈던 겁니다. 오발송이었죠. 채무관계에서 청첩장을 오발송한 것도 황당했지만 그걸 받고 또 거기로 간 아버지도 황당했다. 아버지가 정말 독촉장을 가지고 가긴 했을까? 남의 결혼식을 뒤집을 목적으로? 그런 아버지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아버지는 일 없는 날 약수터에 가듯 불쑥 그 결혼식장에 갔고 X 부자를 축복했다. 식권을 받고 밥을 먹었을까? 덕담을 했을까?
별게 다 궁금했는데 아버지의 행보는 내 상상력의 폭을 뛰어넘었다. 조가 내민 건 엑스 아들의 결혼식 하객 사진이었는데 친척인지 친구인지 몰라도 그 단체 사진의 한 자리를 익숙한 얼굴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하객 수가 많지도 않아서 대번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다. 대체 무슨 속으로 사진까지. 두 번째 타이밍은 2년 후에 찾아왔다. 그 무렵 아버지의 건설 회사에 광풍이 휘몰아 닥쳤고 아버지도 실직했다. 아버지와 같은 피해로 엮였던 그 4명의 사람들도 모두 회사를 떠나거나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실직과 재취업 사이에 6달은 50살의 아버지에게 진공 상태였다. 한 달 정도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서기도 했는데 4시 반부터 열리는 인력시장 때문이었다. 다양한 크기의 자동차들이 그 부분에 가서 사람들을 태워갔다. 대부분 만차였고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날 좀 더 일찍 같은 장소로 나왔다. 선착순의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그랬다. 그 두 번째 타이밍이 오던 날 아버지도 그랬다. 첫 번째 차가 올 때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올라탈 차가 없었다. 타일공처럼 전문 인력을 원하는 차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뛰어들어 자리를 채웠다.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일을 고른다는 건 무의미했고 일이 아버지를 골라야 했다. 아버지는 단지 양평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묻지마 탑승을 시도했는데 그 차가 향한 곳은 2시간 거리에 있던 양파밭이었다. 양평이 아니라 양파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반나절쯤 자색 양파 수확을 했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아는 얼굴을 발견했다. 그쪽에서도 아버지를 알아봤다. X였다. 아버지는 그가 도망을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이미 반나절이나 일을 한 상태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와서 결혼식 때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벌써 2년이 지난 일이었는데 순간 그 결혼식이 바로 어제의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돈보다 그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X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일단 취업부터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 손주가 있다는 얘기도 했다. 다시 오후 일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필 또 영동이네요. 충북 영동. X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 아버지는 그곳이 충청도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15년보다도 한참 전 어느 날처럼 말이다. 입사 4,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상사에게 된통 깨지고서 충동적으로 버스를 함께 탄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이다. 영동으로 가서 회나 먹자고 말이다. 무작정 터미널로 향해 가장 빠른 영동행 버스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목적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목적지가 강원도가 아니라 충북 영동이란 건 버스에서 내린 뒤에야 알았다.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했던가? 진짜 강원도로 넘어갔던가? 아니면 다시 서울로 돌아왔던가? 그건 가물가물했다. 두 사람이 기억하는 결말이 달랐다. X와 아버지는 자색 양파일을 다 마친 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타지 않았다. 그들은 가까운 터미널에 가서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가는 버스표를 달라고 했다. 강릉이든 속초든 양양이든 바다가 있는 곳으로. 직행표는 없다는 말에 그들은 영동행을 접고 다시 서울행을 탔다. 그 만남에서 아버지는 X에게 3년의 유예를 주었다. X가 아버지의 빚에 대해 잊지 않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웠지만 말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그의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아버지는 잊은 게 분명했다. 그때 우리 집에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즈음 어머니는 집 근처 마트에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바빴다. 집 근처라고도 할 수 없었다. 아주 멀지만 않으면 갔다. 자리는 잘 나지도 않았다. 시시 코너에서 김을 굽는 일 하나를 두고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고 어머니는 가끔 나이 순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김을 굽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였다. 아버지는 그때 X에게서 전해 들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자신도 연락이 닿지 않는 그 남은 4명 중에 이미 절반은 X에게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아냈다는 것. 그 중에는 처음에 탄원서를 써주자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각서대로 거기 적힌 이름들을 들이밀었다. 아버지는 탄원서를 쓸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 그 문장들을 가슴에 품고 지새웠던 그 밤 때문인지 탄원서의 문장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미 그 탄원서든 X의 각서든 약속한 시간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친척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아버님은 유예 기간을 주는 대신 밀린 이자를 받기로 했거든요.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때 800만 원이 850만 원으로 변한 겁니다. 조의 마지막 말도 긍정적이라면 꽤 긍정적이었다. 아버지와 X 사이에는 혹시 리셋 버튼 같은 게 있었던 걸까? 몇 년 주기로 만날 때마다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다시 만나면 초기화되는. 세 번째 타이밍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있었다. 그 무렵 우리 집의 고민거리는 나와 동생의 대학 입학이었다. 연년생이었던 우리는 동시에 대학에 입학했고 동시에 등록금이 필요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내 목,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철저히 믿었기에 내 등록금 마련에 부담감을 느끼는 부모님의 모습이 불편했다. 물론 원래 계획대로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며 나를 모셔갔다면 이런 책임론은 대두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물수능이었다. 장학금은커녕 대학에 돈을 주면서 나를 부탁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점수는 초라했다. 겨우 내 점수를 허용한 대학을 찾았는데 그 무렵 땅에 떨어진 내 자존심은 결국 엉뚱한 대로 터져버렸다. 왜 등록금이 안 돼요? 시간도 남들보다 2배로 충분했잖아요. 내가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냐고요. 넌 재수할 때 돈 들어간 건 생각 안 하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꺼냈다. 묵은 빈 말이다. 분명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돈. 그 돈만 있다면 2명의 대학생을 동시에 입학시키는 것쯤 문제가 없을 텐데. 엄청난 압박을 안고 아버지는 X를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다른 4명 중 마지막 1명이 이미 돈을 받았고 그게 이미 3년 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양파밭에서 한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더라면 아버지도 이미 돈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어렴풋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걸, 우는 아이 먼저 젖주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 마지막 한 명이 아버지에게 X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받아냈는지에 대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연락이 끊겼던 X는 특정 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 나타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을 기다려 그 식당으로 갔고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 X와 마주쳤다. 양파밭에서의 재회 이후로도 5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아버지도 늙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X는 시간을 2배로 먹는 것 같았다. 오히려 놀란 건 아버지였다. X는 차분해 보였고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를 덥석 안았다.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그의 생존 전략이었는지도. 아버지가 X의 멱살을 드디어 잡았는데 곧 X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연두색 차 한 대를 바라봤다. 마티즈였다. 아버지는 멱살 쥔 손을 풀면서 생각했다. 그래, 만약 이 새끼가 돈을 못 갚는다면 저 차라도 가져가야겠다. 연락이 끊긴 지 5년 만에 다시 만난 관계치고는 X의 다음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X는 오늘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걸로 새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혹시 형님 집에 북어가 있나요? 아버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서 되물었고 X는 차에 대해 고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나간 불운을 모두 날리고 새 시작을 기원하면서 말이다. 북어가 없으면 뭐 멸치 같은 거라도. 멸치는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대꾸했다. 멸치로도 가능한 거야? 약식으로 흉내만 내는 거니까요. 기분이죠. 어차피 차도 자그마하고.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갔고 5분 후 다시 X에게로 갔다. X는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 그 지점에서 조는 말을 끊었다. 아버님이 뭘 가져왔는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왜? 이미 알거든요. 통영에서 올라온 디폴이었죠. 그 장면은 나도 기억하는 거였다. 아버지가 허둥지둥 집에 들어와서는 냉동실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던 장면. 아버지는 디폴이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뛰어나갔다. 어머니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친구가 요 앞에 와서. 친구라니.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친구란 존재가 있었던가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X였단 사실은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X는 중지만한 디포리 몇 마리를 본닛 위에 올렸다. 그들은 고사를 지냈다. 소주 한 병을 까서 바퀴마다 뿌리고 두 사람이 나눠 마셨다. 소주를 한 병 더 샀다. 모자랐기 때문인데 사실상 바퀴는 충분히 젖었고 모자란 건 그들의 위였다. 그들은 차 앞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X가 말했다.
최근에는 장독 배나 만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딸과 함께 된장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다. 된장이라니. 그들의 고사상 위에도 종이컵에 담긴 된장이 있었다. 레시틴이나 멜라노이딘 같은 것을 발음하며 X가 수줍게 웃었다. 전 된장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영업용 차고요. 그 수줍은 고백에 아버지의 동공이 조금 흔들렸다. X는 디포리 한 마리를 된장에 찍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가 그걸 맛보았다. 요즘 발효의 힘이란 걸 많이 생각합니다. 시간을 먹되 아주 썩어버리지는 않는 것. 그 사이 어디쯤에서요. 그런 식의 말을 X가 했다. X는 남은 디포리를 차 뒤에 매달았다. 실이 헐거워서 결국 몇 마리는 도로에 떨어졌지만 대충 그렇게 고사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마지막 의식은 차를 도로 위에서 몇 미터 움직이는 거였다. 새로운 삶의 첫 시작을 위해. 거의 움직임이 없는 도로는 고요했고 오가는 사람도 차도 없었다. 그들은 한 30미터만 달릴 예정이었다. 딱 저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까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호는 빨간불 없이 계속되었고 마치 뭔가에 떠밀리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100미터도 넘게 통과했다. 신호도 막지 않은 그들을 막아 세운 건 경찰의 야광봉이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아직 그들의 피는 방금 마신 술을 기억했다. 수치는 0.05%, 벌금은 150만 원이었다. 황당한 건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돈을 받아낼 타이밍을 놓친 아버지에게 X가 열쇠를 건넸고 아버지는 이 차라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과 X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생각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운전석으로 갔던 것이다. 그 도로는 평상시에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음주 단속 중이었는지 아버지로서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단속을 하십니까? 여긴 차가 별로 안 다니는데. 신분증 주세요. 순한 양처럼 신분증을 꺼내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우린 고사를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이 친구가 새로 중고차를 샀거든요. 저 뒤에 디포리가 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아버지는 마치 디포리가 이것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른 상황 파악을 하고서는 이렇게 외쳤다. 우린 겨우 100미터 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발끈했는데 그 지점은 조금 달랐다. 일단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음주운전에 겨우 100미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술을 먹었으면 핸들 자체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X가 발끈한 지점은 다른 거였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기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라니요. 아버지가 놀라서 X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허공에 가 있었다. 아버지는 벌금 150만 원을 물었다. 당연히 X에게서 돈을 받지도 못했다. X는 빚을 꼭 갚겠다고 했다.
자신이 갚아야 할 원금에 지난번 이자에 이번 벌금까지 합치면 모두 1,000만 원이 되니 그 돈을 갚겠다고 말이다. 그는 기어코 자신이 갚아야 할 시점을 다시 정한 후 그때까지 자신이 돈을 일부라도 갚지 못한다면 이 연두색 마티즈를 드리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다. X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속내 깊은 곳이야 어떻든 그는 늘 아버지에게 미안해했다. 그리고 고마워했다. 변한 건 오히려 아버지였다. 첫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유증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다. 아주 모처럼 불타올랐던 돈을 되찾겠다는 그 신념을 반의 반으로 꺾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아는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조가 말했다. 궁금해요.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노력.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에게는 나보다 한 발 먼저 다가온 또 다른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이 바로 아버지였다. 내가 그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낼 때부터 이미 이게 같은 사건이란 걸 알아챘다고 했다. 그런데 왜 제게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신청했다는 걸요. 비밀 보장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말하시는 건데요? 5번째 타이밍을 위해서죠. 이미 4번째 타이밍을 아버님이 놓치셨거든요. 이제 따님 차례예요. 조는 5명의 순두부 중에 나머지 4명이 어떻게 해서 돈을 악착같이 받아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다. 법적인 공소시효도 지난 판에 이제 와서 X가 마음먹고 잡아뗀다면 빚을 모른 척하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X는 그러지 않았고 어쨌든 계속 갚을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그 점을 굳게 믿고 각서를 들이밀라는 거였다. X의 서울대생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 전교 1등 딸이 대학 대신 회사를 선택한 것, 그리고 그 아들 딸이 현재 X와 연락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다 스펙 좋은 피해자들이 노력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15년 전에 1살이었던 그 막내딸은 이제 갓 중학생이 되었고 오직 그 아이만이 X의 곁에 있었다. 각서에 책임이 적힌 대로 그 막내딸의 이름을 들먹이기만 해도 막내딸 주변을 맴돌기만 해도 독하지 못한 X가 돈을 갚는 시점은 훨씬 가까워질 거라는 게 조의 말이었다. 조는 X와 막내딸이 함께 사는 집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같은 내용을 이미 아버님께 알려드렸지만 아버님은 이곳에 찾아가서도 결국 X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럼 각서를 들고 그 집에 가서 마티즈라도 받아오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랬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된장과 함께 돌아왔다. 조는 시계를 보더니 오늘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밤 9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비톡촉을 하러 가는 건 함정을 파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내게 주소를 쥐어주며 내일 아침 8시쯤 이 주소로 가면 어쩌면 집을 나서는 그 딸아이나 X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보다 손가락도 키도 가방끈도 조금 더 긴 내가 묵은 빚을 해치울 시간이 닥친 것이다. 5번째 타이밍. 나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주소에 적힌 대로 다복빌라 B101호를 찾아갔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빌라 근처에 연도색 마티즈가 주차된 게 보였다. 몹시 낡아 보였다.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저 계단 5개 정도를 밟고 아래로 내려가 벨을 누르면 그들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문을 열면 아버지를 평생 농락한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더 움직이지 못했다. 내 발은 B101호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1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있었다. 거기까지였다. 나는 거기서 발걸음을 돌렸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가 들추고 싶지 않았던 그 마지막 한 장을 내가 들칠 권한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관 옆으로 난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까치발을 들고 지면 위로 반쯤 머리를 내민 듯한 창문이었다. 그 창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밖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창문 앞에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고 앞머리가 잘리긴 했지만 그건 익숙한 말이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탄원서를 쓰며 고심했던 그 문장 말이다. 창문입니다.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X의 집 앞을 맴돌다 나온 지 2시간 뒤 나는 다시 10인승 승합차 위에 있었다. 마티즈라도 받았다면 오늘은 알바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2배로 일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나는 좀 더 혹독해질 필요가 있었다. 오늘 내 몫은 2000장이었다.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 했다. 전단 위에 글씨를 읽을 새도 없었다. 겨우 2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동으로 넘어갈 즈음 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이미 내가 그 집 문을 열지 못한 걸, X와 대면하지도 못한 걸 짐작한 듯 했다. 내가 실패한 2%에 대한 금액을 밤 안에 넣겠다고 하자 조는 이미 정산은 다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님이 이미 따님 것까지 내셨어요. 하나의 건인데 2분 몫을 받아도 되나 좀 고민을 했지만 신청인별로 받으니까요. 계산은 정확해야죠. 지난주에 정확히 2건 계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나도 그 돈을 받는데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조가 말했다. 아버님은 따님도 그 문을 열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거의 확신하시던데요. 그래서 더 결과가 궁금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2%씩 40만 원을 입금하신 거예요? 2%가 아니고요. 아버님은 20%로 2건 계산하셨습니다. 아버님 기준으로는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정확히 된장 20kg이 배달됐습니다. 덕분에 발효의 힘이 뭔지 저도 좀 배웠네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나는 그냥 복도에 서 있었다. 다시 뛰어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가만히 멈춰 서 있었다. 누군가가 등을 똑똑 두드릴 때까지 말이다. 돌아보니 10인승 차량에 같이 타고 왔던 사람이었다. 아마도 검사조로 일하는 사람, 나보다 몇 박자 늦게 내 동선을 점검하는 사람, 내가 제대로 전단을 배포하는지 체크하는 사람. 나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 금방 할게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십자가 패턴으로 검사할 겁니다. 네? 그는 1357,
이렇게 4개 동만 십자가 패턴으로 검사할 거라고 재차 설명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반쯤 가벼워진 무게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